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소희,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악화된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공포에 시장의 한파가 불어오면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1.69% 밀리면서 43,428.02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특히 다우존스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2% 큰 폭으로 밀리면서 19,524선에서 마쳤습니다. S&P 500 역시 1.71% 하락하면서 6,013선에서 종료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2% 안팎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미국 경제를 지탱한다고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꺾이고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던지고 보자는 투매 심리가 극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이후로는 전날 미국의 소비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의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도 있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2월 들어서 급락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64.7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1월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1월 71.7에서 7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급등했고 PMI 지수에서 서비스업 예비치가 23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지표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4.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피하고 안전 자산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날 눈에 띈 건 M7 기업들의 큰 하락세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종목 히트맵 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테슬라 4.68% 큰 폭으로 밀렸고요. 엔비디아도 4.05%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적으로 붉게 물든 모습인데요. 브로드컴도 3.56% 거의 4% 가까이 밀렸고요. 퀄컴도 4.76%, 최근 흐름이 좋았던 인텔마저도 4.68% 크게 하락했습니다. AMD도 2.92% 거의 3% 가까이 떨어졌고요.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8%나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아마존도 2.83% 큰 폭으로 밀렸고요. 구글도 2.71%,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1% 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애플만 0.11%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선방해줬습니다. 또 월마트는 전일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2.5%나 하락했는데요. 주말 새 전해진 새로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월마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커머스 강자인 아마존이 전통 유통주인 월마트를 제치면서 미국 유통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대형 유통주인 코스트코도 2.61% 밀렸고요. 타깃도 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메디케어 예산을 챙긴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7%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팔란티어 역시 이틀 연속으로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과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가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 크게 받았습니다. 이어서 M7 기업과 관련된 주요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 경제지인 마켓워치에서 주요 헤지펀드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펀드 722개를 분석해본 결과 M7 기업이 올해 초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이 포트폴리오 내 해당 종목들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들이 이미 매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 떨어지는 별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았는데요.
반면 M7 기업 중에서 헤지펀드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 유일합니다. 아마존은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VIP 목록에서도 당당히 1위를 꿰차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M7 기업 중에서 애플은 그나마 낙폭을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0.11% 보합권이었는데요.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또 미국에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주가가 약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이날 4.68%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 판매하고 있는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의 파워 스티어링 결함으로 총 36만 6천여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5% 가까이 밀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이 4분기 매출 총이익이 테슬라를 뛰어넘었고 또 차량 한 대당 평균 매출이익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금요일장은 사실상 주요 기업들의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게 시장 악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26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이고요. 또 PCE 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소비는 침체되는데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미증시와 연동해서 국내 장까지 영향을 미친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나연 아나운서는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저는 워런 버핏 관련된 테마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워런 버핏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죠. 워런 버핏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의 5대 종합 상사인 이토주 상사,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 그리고 미쓰이 물산, 스미토 모상사, 마루베니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크셔는 2019년부터 이 기업들에게 총 투자해서 138억 원이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해당 지분 가치는 23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이들 기업의 자본 배치,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태도는 버크셔와 유사하다면서 장기적인 지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또 말씀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 4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보유액이 3,342억 달러, 즉 480조 7,467억 원인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고요. 수치로는 10분기 연속 현금 보유액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상장 주식 보유량은 23% 감소한 2,720억 달러로 나타났고요. 버핏 회장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금성 자산을 우량기업보다 소유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주식 투자를 우선시하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일본 종합상사 지분 확대 소식은 국내 종합상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에 주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 확대 소식은 일본 5대 종합상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들 기업은 에너지 그리고 금속,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함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버크셔의 투자 행보에 참고하여 동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일본 종합상사 지분 확대 결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워런 버핏 회장의 행보가 또 경제에 어떤 흐름을 줄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계속해서 10분기 연속으로 현금 보유량 늘리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 항상 보기 마련인데요. 여러 뉴스들 속에서 어떤 경제 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소식, 앞서 나연 아나운서가 말해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가 신문 기사에도 지면으로 실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으로는 480조 원 쌓아둔 버핏, 자산 대부분 주식 투자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 대비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버핏은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했던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개한 2024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보유 현금액은 3,342억 달러로 하나로 약 48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 4분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10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 불황 대비 혹은 그레가벨 부회장의 후계 규도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버핏은 연례 서한을 통해서 자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주식에 투자되어 있으며 현금 보유는 불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판 M7업은 홍콩 증시 올해만 17% 상승. 미국 빅테크가 주춤한 가운데 중국 기술주로 구성된 중국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홍콩 항생테크 지수가 올해만 31%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1% 오르는 데 그친 나스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술주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3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승세를 주도한 건 중국판 M7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디탄, SMIC, 레노버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아직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위 7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43%에 달하고요. 특히 SMIC와 알리바바는 각각 70%, 68% 상승했습니다. 또 딥시크 열풍이 국내 중국 상승 랠리를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알리바바는 AI 사업 성장과 애플의 협력 소식에 주목받으면서 중국 대표 기술주로 자리 잡았고요. 비아디는 딥시크와 손잡고 중국 내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이들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술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추가 투자 기회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머스크 목매던 게임 체인저, 결국 한국이 해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 배터리 3사가 인터 배터리에 참가하는데요. 관련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이자 게임 체인저이지만 대량 생산하는 건 지옥처럼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술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다음 달에 열리는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5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5배 높고요. 또 출력은 6배 높은 제품으로 이를 대량 양산한 후에 테슬라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온과 삼성 SDI도 각각 미드니켈 배터리와 열전파 차단 기술 등을 앞세워서 중국에 내준 배터리 패권 되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가 혁신 기술을 앞다퉈서 꺼내든 건 중국 배터리에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라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저렴한 LFP 배터리로 글로벌 영토를 넓히고 있는 중국에 맞서려면 기술적으로 이들을 뛰어넘는 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게 국내 배터리 3사의 판단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 하면 한국이었는데 어쩌다가 2년 만에 초비상. 앞선 뉴스는 조금 희망적인 뉴스였는데 이번 내용은 조금 어두운 내용이겠는데요.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시행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선
한국이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등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2년 만에 뒤집히는 모습입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고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이 94.1%보다 낮은 2위로 머물렀고요. 한국의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도 84.1%로 중국보다 낮았습니다. 전력 반도체 역시 한국이 67.5%, 4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81.3%에 그쳤는데요.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동일한 점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공정과 양산 면에서는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기초와 원전 설계 부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인력 유출, AI 반도체 기술, 미중 견제, 공급망 현지화 등을 주요 변수로 꼽으며 현재 AI 반도체만이 유리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 52시간 예외, 공회전,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인데요. 이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골든타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연구 인력이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한다며 52시간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합의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간의 이견 차이에 아직까지 해당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첨단 인력이 근로시간 제약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52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배터리 3사와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동에서 다음 달 5일부터 4일 동안 배터리와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2025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인터배터리에서 어떠한 기술이 나올지 이에 따라서 주가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는 구소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도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곧 따뜻해질 텐데요. 이제는 패딩을 좀 넣고 나들이를 좀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실 전시가 있다고요? 네, 오늘은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는 사진 전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서만 또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요. 포브스가 선정한 유럽 예술인 30인에 뽑힐 정도로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인데요. 바로 유쾌함과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안나와 다니엘 사진작가 듀오입니다. 지금 이들의 국내 최초 개인전 행복을 찢는 사진작가 안나 앤 다니엘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력의 끝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작가 듀오는 스페인 출신의 90년생 동갑내기 사진작가 듀오인데요. 안나 데이비스 그리고 다니엘 루에다입니다. 저명한 브랜드에서도 정말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의 국내 최초 사진전이 바로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유쾌함과 창의력이 빛난다는 이 문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국내 최초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회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현재 전시는 2024년 12월 21일에 시작해서요. 2025년 3월 30일에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티켓을 미리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관입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장 마감은 오후 6시 20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지원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특별한 점은 도슨트 전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료 도슨트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시 주제, 어떤 주제의 사진들일까요? 네, 이번 전시는 총 4가지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음악, 또 일상의 사물, 독특한 아이디어 사진들, 또 모자를 활용한 사진들인데요. 모든 사진들이 창의롭고 또 유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러면 음악은 일단 어떤 챕터의 내용인가요? 네, 곳곳에 보이는 음악의 정서를 사진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 사진 작가들은 미술이 아니라 건축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상의 건물과 또 사물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음악적 상상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피아노 위에 검은 건반을 들어 올리는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진들은 포토샵이나 다른 보정들을 일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 하나를 위해서 배경천을 만들고 구도를 구상하는 등 이 하나의 작품에 들어가는 노력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거랑 사진이랑 또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 챕터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 일상과 또 사물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구현하는 사진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다양한 거리를 작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곳을 정해서 다양한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길을 거닐다 볼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그대로 상상의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사진을 합성하지 않고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현대적인 재미를 담은 사진이 이 전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말 유쾌한 사진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해서 재밌는 상상의 나래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에도 유머러스함이 묻어나는데요. 피아노를 치는 여인이 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비가 되어서 우산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작가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자, 그러면 다음은 모자를 활용한 사진이라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보카도의 씨앗이 모자로 표현되는 사진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모양의 하트를 만드는 거, 이 또한 모자라고 합니다. 이런 모자를 활용해서 포토존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과 똑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전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나인 다니엘 이 사진전 속 다양한 사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상상의 나래를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 또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번 전시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정말 유쾌함이라든지 기발함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전시 같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구소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됐을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저와 함께 오늘장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오르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했는데요. 결국 파란빛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장은 사흘이나 남아있는 만큼 훌훌 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0.35% 하락한 264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0.17% 하락한 77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바로 보실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쌍 매도했지만 개인만 홀로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실 건데요. 먼저 반도체주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 보실 건데요. 모두 아쉽게도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에 대한 2차 계약금 22억 3,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낸드 설계자산 연구 개발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2차 전지주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59% 상승했습니다. 네, 또 같이 함께 상승한 네이버 보실 텐데요. 네이버는 0.22%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주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세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86% 하락했고요. 세트리온은 0.28% 하락했습니다. 세트리온은요,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테파 바이오시밀러 앱토지마가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24일에 밝혔고요.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리고 미국에서도 함께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코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보실 텐데요. 먼저 바이오주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과 그리고 HLB, 삼성단제약부터 보실 텐데요. 알테오젠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가켄바이오와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도 하락했고요. 하지만 HLB와 삼성단제약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3월 안에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상장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로봇 관련주 보시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12조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3.58%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가총액 알아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과 대외 경제 이슈를 통해서 변동성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동향과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주시하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트리온 실적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에 대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이벤트까지 있으니까요. 일정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마감 시향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양대 시장 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5%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2645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17% 하락하면서 77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코스피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힘을 못 쓰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그 밖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증시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 우리 증시도 이와 함께 따라가는 모습, 커플링되는 모습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소희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해운주가 또 떠올라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해운주 대표 해운주인 HMM입니다. 오늘 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선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중 대표 해운주인 HMM의 오늘 상승세 매우 거셌습니다. HMM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SK해운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미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르면 4월에 SK 인수 안건을 이사회에 올린다는 이야기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미국, 중국 견제책까지 더해지면서 HMM의 반사이익 기대감에 투심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HMM은 미주 노선에 투입된 컨테이너 선 중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HMM이 보유한 중국산 선박은 용선을 포함해서 4척인데 작은 선박이라 방글라데시 같은 영내에서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HMM은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 이전부터 북미 노선 강화 전략을 세우기도 했어서 조금 더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또 HMM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해운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해운업체인 코스코가 미국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주 물동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주들이 신규 발주 물량을 한국 해운사에게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HMM 차트 함께 보실 텐데요. HMM 장 초반에 15% 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감은 7.12% 오른 2만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선주 봐주셨는데요. 그동안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HMM을 비롯해서 조선주에 일제히 몰린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H&M 같은 경우에는 SK 해운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윗골이 달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연 아나운서는 오늘 굉장히 핫핑크로 입고 오셨는데요. 좀 발랄하게 엔터 쪽 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 아나운서는 어떠한 그 그룹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이돌. 네, 맞습니다. 아이돌 중에서. 저는 조금 대형 그룹을 좋아해서 뭐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나 세븐틴 이런 그룹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딱 보니까 SM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레드벨벳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핑크색으로 입은 이유가 있는데요. 핑크색 하면은 바로 SM이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데뷔한 그룹이 있다고 해요. 아시고 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오, 그래요. 아이돌의, 네. 하츠 투 하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참 기대가 되는데요. SM의 신인 걸그룹이 오늘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하츠 투 하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츠 투 하츠의 데뷔는 SM 엔터테인먼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는 더 상승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0.70% 상승했습니다. 네, 신인 걸그룹 데뷔에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고요. 하츠 투 하츠의 데뷔와 SM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M과 협업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해요. 바로 SAM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캐치 티니핑의 성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과 그리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고요. SM은 SAMG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인 업무 협상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하츠 투 하츠의 인기 캐릭터인 하추핑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협업은 K-팝과 캐릭터의 IP의 혁신적인 결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되고요. 또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입 걸그룹 데뷔로 인해서 음반 제작, 그리고 공연 기획, 굿즈 판매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해외 관련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츠투하츠의 데뷔는 해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신입 걸그룹의 데뷔곡은 더 체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더 체이스의 작곡가가 바로 플로의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데뷔가 해외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전문가들은 하츠투하츠의 데뷔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브랜드 가치 향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 IP와 협업을 하는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M에 새로 데뷔하는 걸그룹 봐주셨는데요. 핫쇼핑하고 협업을 한다니 저는 새로 안 사실인데 오늘 핫쇼핑 좀 비슷하게 의상 고르신 건가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핫쇼핑? 네, 네. 핫쇼핑 굉장히 인기 캐릭터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요즘에는 핫쇼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굿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인기 캐릭터다 보니까 새로운 걸그룹과의 콜라보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정말 간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요. 부품단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는데 2차 전지 그동안의 불황을 딛고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호재는요,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삼성 코엑스에서 새롭게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2025 인터페이스인데요. 여기에서 새롭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신기술과 제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배터리 2025에서는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데요. 688개 기업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고요. 최근 산업의 기술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다수가 참가할 건데요. 여기에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역대급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세계의 1위 전기차 제조사죠. 비아디가 참가할 예정이고요. 또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 9위인 이브에너지도 처음으로 참가를 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2차 전지 그동안 좀 물려있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해서 그동안 모아가고 있었다라는 분들도 이번에 호재를 통해서 주가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85%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또 다른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유상증자를 취소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대 상승을 하면서 이틀 동안 약 30%가 주가가 뛰어 올랐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코로나19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또 바이러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코로나 관련 주 중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신종 박쥐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코로나 관련주 강세 보였는데요. 진단키트와 백신 개발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심이 자극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과거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줬었던 메르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르베코 바이러스 그룹으로 분류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번 박쥐 메르베코 바이러스가 직접 전염되거나 중간 숙주에 의해서 촉진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염이 될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메디콕스나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시젠,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오늘 가져온 진원생명과학은 함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시면 오늘 24.4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종가 9.78포인트 오른 224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거래량은 그래도 매수가 많았던 거래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진단키트와 더불어서 백신이라든지 진단 시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우려가 섞이는 이런 시선이 모아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리포트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주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특히 많이 올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리포트 오늘 정리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 바로 한한령 해제 가능성과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요즘 한한령 해제 수혜 섹터 굉장히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화장품, 또 섬유, 의복 업종과 관련된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 신한투자증권의 오락가락 말고 중심 잡자고요입니다. 네, 최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관련 소비주들의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 화장품과 섬유 의복 섹터는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소비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사업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 소식에 화장품과 섬유 의복 섹터 모두 호재가 온 거는 분명한데 이렇게 단순히 한한령 해제만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중국 내수의 경기 부양 정책과 이어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강도 높은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내 로컬 기업들을 상대하는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 회복의 가시성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긴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 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중국 소비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또 수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예전에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2014년에서 2016년에 중국 빅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수혜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후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로레알이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한령으로 국내 화장품사들의 중국 실적이 망가진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 한국 브랜드들의 변화가 없었던 점, 또 중국 내 유통 채널 트렌드에 적응을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실적이 부진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수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또 한국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 트렌드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섬유 의복 업종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다만 이들 역시 한한령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중국 경기 회복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부분의 패션 기업들은 현재 한국 내수 시장에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반등하기 전에 국내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섹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긴 호흡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APR, 아이패밀리 SC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길게 보고 중장기로 매수하시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섬유 의복 섹터 역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회복에 가시성이 있는 FNF에 대해 현재 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텀 매수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한령 관련해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로 화장품과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만 리포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소식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수도 또 반대로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중심을 잡으시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알령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화장품도 물론이고요. 면세라든지 여행까지 엔터 모두 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미증시 이야기도 했고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연 아나운서 오늘 굉장히 또 핫핑크로 강렬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콘텐츠주에 주목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 핑크 색깔 옷을 입고 온 것처럼요. 이번에 제가 핫쇼핑 그리고 다른 어떤 콘텐츠가 뜨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요. 요새 콘텐츠가 참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콘텐츠에 주목하라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콘텐츠에 주목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팬덤의 자회사 디어유를 편입한다는 소식까지 있어서 새롭게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희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이었던 하루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글로벌 이슈들도 더불어서 한국 경제 사회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좋지만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각자 도생으로 주요 개별 이슈들로 굉장히 살아남았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우리가 박람회를 열면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개별적인 흐름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각자 도생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봐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장이 개별 섹터 위주로 돌아가는 장이다, 순환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오르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정이 왔는데요. 오늘 또 한 번 온 조정, 저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또 PC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